뉴욕 증시가 성금요일로 휴장을 한 가운데 여전히 국제 유가만이 시장의 변동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유 감산이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다,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원유 선물에 투자를 한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이 너무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 이야기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이 원유 감산 합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DB 온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최대 매도 종목은요, 레버리지, 즉 상승 쪽에 베팅하는 것이고요. 최대로 매수한 종목들은 인버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동학 개미들이 더블딥, 즉 추가적인 경기 침체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약간 과도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더블딥의 전망을 통해서 인버스로 몰려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동향들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6월달에 정기 변동을 앞둔 코스피 200에 변화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종목수 교체가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중대형주가 대거 편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총액의 순위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1일 토요일입니다. 네, 미국장이 쉬었고요. 또 뭐 영국이라든지 이제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지금 성금요일로 인해서 휴무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휴장이 됐기 때문에 사실 시장은 좀 조용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특이사항은 없는 그런 모습이다. 뭐 경제지표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뭐 시장 자체도 상승으로 마감했었던 시점에서 그냥 보합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 휴일 동안에 일어나는 그 뭐 작은 변화들은 뭐 증시는 쉬고 있지만은 그 유가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직까지는 조금 어수선하다라는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휴장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유럽 증시도 쉬고 있는 상황이지만 러시아 증시는 급락세를 보였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원유 감산에 대한 그런 내용들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이 원유 감산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 미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반대를 해왔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합의에 좀 이르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오펙, 그 다음에 오펙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비산유국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비산유국이 아니라 비회원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비회원국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유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측 입장은 과거에서도 계속 그랬었죠.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미국의 사정을 봐주기 위해서 우리가 감산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최근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감소를 했다. 오케이. 근데 원유 수요가 감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누구냐? 바로 이 미국이다. 왜? 지금은 미국이 이 셰일 오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석유 패권 1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셰일 오일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러시아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꼬숩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일을 못하는 게 감산에 대한 이유가 되느냐? 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단 이런 부분들은 러시아 쪽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긴 있죠. 굳이 우리가 미국을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러시아 입장 같은 경우는 중국에다 팔아먹는 석유의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뭐 감산이 되든 아니면 뭐 감산이 안 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이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정치적인 입장에서 어떤 그 견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감산 합의에 실패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유가의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게 되는 상태가 벌어졌었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러시아가 떠올랐었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나왔을 것이고,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니들 감산 안 하면
우리가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모인 협의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사우디와 러시아의 싸움 같아 보이지만 사우디,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의 싸움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어쨌든 간에 합의는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를 감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여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감산 합의가 이제 러시아만 넘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멕시코가 발목을 잡습니다. 이제 감산을 이렇게 즉 원유를 생산하는 그런 국가들에게 이제 감산 할당량을 정해주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멕시코한테 야 니네 40만 배럴 감축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러시아가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딱 안 해버린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또 막판에서 다시 러시아 그 멕시코 때문에 갑자기 또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멕시코가 이 40만 배를 감축하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다 대고 이제 전화를 합니다. 야,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이제 이거라도 이제 해결해서 넘어가야 된다. 안정화를 위해서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자, 우리가 미국이 조금 더 너희를 도와줄게. 25만 배럴을 추가로 감산을 해서 너희들이 45만 배럴이 아니라 15만 배럴만 감산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면 되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극적으로 이제 합의안을 수용하겠다. 그 정도면 내가 해줄게. 라고 멕시코가 승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원유 감산에 대한 부분들을 도와주겠다. 미국이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뭐, 다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뺏어 먹지 않을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어쨌건 일단, 5월에서 6월, 이, 기간 동안에 하루에 총 100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에 멕시코가 합의를 함으로써 이제 감산 합의안에 대한 발표가 곧 나올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 유가는 그래도 조금 상승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점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 감산 이 수요의 감소 폭이 약 3천만 배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2천만 배럴 정도는 감산을 해야 되는데 1,000만 배럴 가지고 이게 과연 성에 차겠느냐 이런 비판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건 감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했을 때 약발이 먹는지 확인을 하고 이래도 안 된다면 또다시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 테니까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본다면 지금의 정책은 나쁜 정책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유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보통 ETN 쪽으로 많이 들어가시는데 괴리율 반드시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수익보다는 손실이 대규모 손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자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블딥이 온다. 네.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 저는 한참 쳐다봤습니다. 더블딥이 온다고? 네. 더블딥은 뭔지 아시죠? 2차적인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한번 나오긴 했는데, 잠시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로 돌아서게 되는 이중 침체. 그래서 더블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더블딥. 두 번에 걸친 깊게 파고 들어가는 내용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지금 개인들의 순매수 1위가요, 하락장에서 2배 수익을 낼 수 있는 인버스 2 곱하기 2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 인버스 2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가 2배가 걸려있는, 즉, 하락이 1%가 나오면 2%의 수익을 내는 인버스 상품에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순매도 1위 종목에 등극을 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도대체 이 더블딥에 왜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은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상승 쪽에서 하락 쪽으로 바뀌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은 일생일대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매수를 많이 들어가지만 너희들 지금 아니면 어떻게? 지금이 만약에 바닥이 아니면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었죠? 장기 투자를 하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그 관점들은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게 되면 매도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요, 바닥권에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뭐 연기금 쪽이 도와준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순수하게 개인들의 힘으로 올린 거죠. 외국인들 매도 물량 다 받아먹고 주가를 끌어올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가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외국이나 기관들이 한 발 빠져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내 주식을 다른 개인 투자자가 사줘야 되는 입장인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즉 시장을 밀어 올리는 그런 포인트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이제 생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의 그 차익 실현, 그 다음에 매도가 나가게 된다면 지금 시장에 참여 중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이제 단기 상승 이후에 조정이 들어갈 것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 하락에 대한 베팅을 또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바닥에 대한 찍기도 잘했으니까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에 찍기도 잘할 것이다. 뭐 단기 고점에 대한 그런 매도 포인트도 정확하게 잘 집어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더블 딥이 과연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더블 딥 같은 경우는요, 경기가 무지하게 침체가 된 상태에서, 이 정부 정책에 약발이 먹히지 않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이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경기 침체가 일단 나왔어요. 경기 침체가 나왔지만, 이 부분은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포인트가 아니라, 이 코로나가 해소가 되고 나면 경기가 다시 급반등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블 딥이라는 전망 자체를 하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산이 진정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정책적인 약발이 더 세게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침체라는 부분들은 지금 최악의 국면보다 더 나쁜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더블 딥에 대한 전망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반등 이후에 살짝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1차적인 2차적인 조정, 그런 부분들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의 단기적 변동성은 바닥에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계속해서 올라갈 수 없는 것이 주식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갔다면 다시 주가가 내려가는 포인트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제, 2008년도, 2009년도 당시에도 더블딥이다라는 어떤 공포심을 자아내면서 개인들을 매도시키는 또는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냥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지금 이렇게 또 더블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약간 웃기는 이야기다. 넌센스 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걱정은 그렇게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많이 그동안 들어왔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매도가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적인 상품, 인버스 쪽에 매수가 몰려버리게 되버린다면 이제 시장의 방향성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저점권에서 일단은 외국이나 기관들이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움직임이 이 돈의 흐름들을 좌우하고 있어서 일단 그러한 패턴으로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일단 좀 많이 쳤다라는 것은 최근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약간의 변동성은 좀 하방으로 보일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전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비 자금들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런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요, 코스피 200이 이제 정기 변경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6월 달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그동안 이제 들어가 있었던 종목들은 빼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종목들, 좋은 종목들도 집어넣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한진칼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FNF 이런 8개 종목을 신규로 편입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폭락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관리 종목 지정이 해제가 되면서 예상 종목이 서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폭락에 때문에 이제 시가총액이 많이 밀려나 버렸다거나 그런 종목들은 제외가 좀 되는 거고 관리 종목이 해제가 되면서 이제 코스피 200에 자격을 갖춘 그런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요, 제외가 되는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네, JW 홀딩스, 그리고, 고려제강, 한국단자, 동양,
남양유업, 쌍용차, 현대리바트,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제외가 되는 거고요. 시가총액이 최소 이제 1,000억 원대에서 이제 2,900원 이 정도로 되는데 시가총액이 이제 코스피 200 내에서 최하위 종목들이죠.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도 부진하고 그래서 제외가 된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들어갈 만한 주식들은 일단 계속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졌었던 기업들이 되겠죠. 그래서 한진칼, 포스코 케미칼, FNF, 현대상선, W게임즈가 코스피 200으로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동부제철, 화성엔터프라이즈, 남선알미늄도 코스피 200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재미있는 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어쨌건, 이 빠져나가는 종목과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 간엔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더 보실 만한 부분이 뭐냐면, 유동주식의 비율 조정도 함께 조정이 된다라고 됩니다. 이 유동주식의 비율이 조정이 되게 되면요, 시가총액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유동주식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서는, 시가총액의 비중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비율이 감소할 경우에는, 시가총액의 순위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왜냐면 이 유동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제 말 그대로 유동하는 주식이잖아요.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주식. 그렇기 때문에 유동 주식의 비율이 많아지게 되면 매수가 많이 들어가게 될 수도 있고 매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때문에 이 시가총액에 대한 변동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유동 주식의 반대는 고정 주식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주식들은 거의 대주주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로 나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즉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이런 고정 주식이 아니라 유동 주식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유동 주식의 비율이 감소가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주주 지분이 좀 확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자사주 560만 주를 5월 2일까지 취득할 것이다 되어 있기도 하고요. 미래에셋대우라든지 DB손해보험, 부강약품, SK네트워크스, 그리고 두산중공업, 종근당, HDC 이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대주주 지분 증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동주식의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에서 매수를 통한 지분 강화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시가총액에 대한 그런 비중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왜? 유동비율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 비중이 줄어든다라고 일단 봐주실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카카오라든지 그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기업들은 유동주식에 대한 비율이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대주주 지분의 감소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동주식의 비율을 통해서 시가총액의 증시를 움직이는 시가총액의 그런 비중 이런 것들도 조금 변화가 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유동주식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런 주식의 가격이 또 결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같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건 이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주가가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코스피 200에 들어가고 나가는 종목들에 대한 관점들은 여러분들이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뉴욕 증시가 휴장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원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강하게 좀 진행이 됐는데, 원유 감산이 이제 결국에는 합의가 됐죠. 멕시코에서 합의를 통해서 이제는 곧 원유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하루에 1000만 배럴 감산은 근데 좀 성에 차지 않는 그런 적은 물량이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여전히 불안감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더블딥이 온다. 인버스로 몰려가는 동학개미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더블딥에 대한 전망은 너무 넌센스 같은 이야기고요. 거기까지 간다기보다는 일단 단기적 상승에 따른 단기적 차익 실현 그런 정도로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에 마음먹었던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들은 이렇게 단기적인 수익 앞에서 또다시 무너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고요. 자, 어쨌건 단기적인 변동성은 일단 이 돈의 흐름들을 최근 개인들이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달에 정기 변경을 앞둔 코스피 200에서는 대형주들이 대거 편입을 하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이 편입이 되고 어떤 종목이 제거가 될 것인지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없이 하는 모의 투자는 매우 쉬운 듯이 보였다. 하지만 내가 주식에 1만 달러를 투자하자마자 상황은 매우 달라졌다. 돈이 들어가 있지 않을 땐 쉽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지만 돈을 투자하자마자 내 감정은 곧바로 표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네. 표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와, 이거 딱 맞는 얘기죠? 네. 내가 돈을 직접 투자하고 안 투자하고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감정을 우리가 생각하려면 나도 투자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시장을 제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많은 돈을 쏟아놓고서 경험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적은 돈을 이용해서 항상 시장에 대한 경험을 쌓아가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주말 동안에도 여러분들 또 그냥 뭐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만 있지 마시고 편안하게 또 보내시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만 잘 두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공원 같은 때 요즘에 꽃 많이 폈어요. 산책도 하시고 힐링하시는 그런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